우리나라가 신흥국보다 15.2배보다 낮다? 그러면 신흥국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PBR로 주가 조금 올랐는데 0.89배거든요. 아직 0.9배가 안 됩니다. 선진국은 3.5배예요. 신흥국 1.8배입니다. 2배나 차이 나요. 왜 우리가 신흥국하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PER이든 PBR이든 떨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은 게, 사람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치는 이만큼 있는데 실제 미국 기업은 열심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못 미쳐요. 한국 주식은 반대입니다. 기대치는 저 바닥에 있는데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흥분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강연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 또 많이 만나뵈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늘 또 주가가 또 조금 올라가지고 한 8%대, 코스피가 8%, 코스닥이 한 7%면요. 이게 아마 5월 데이터 조금 더 합산해 보면 알겠지만, 홍콩 항생지수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지금 3등입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선방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외국인이 코스피랑 코스닥을 엄청 팔았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한 14조에서 18조 정도 팔았는데,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계속 사면서 지수를 받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만 조금 안정화가 되면,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1,400원대로 계속 유지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미국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돌아선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여기보다는 더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만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대만하고 많이 비교해서 대만 쪽으로 일부 자금이 넘어간 것들도 국내 증시로 조금 돌아온다? 그러면 상당히 국내 증시가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또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 기사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준으로 PER이 11배거든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11배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11배는 코스피 200이 벌어들이는 연간 이익을 11년 동안만 모으면 전체 코스피 시총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22배입니다. 선진국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신흥국은 15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신흥국보다 더, 신흥국이라 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다 이런 나라도, 베트남 다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흥국보다 15.2배보다 낮다? 그러면 신흥국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PBR로 지금 오늘 주가 조금 올랐는데 0.89배거든요. 아직 0.9배가 안 됩니다. 선진국은 3.5배예요. 선진국 그렇다 쳐요. 신흥국 1.8배입니다. 2배나 차이 나요. 왜 우리가 신흥국하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PER이든 PBR이든 떨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도 보면 선진국 1.9%고, 선진국이라면 이거 유럽 포함 데이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2.4%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2.6이고 대만이 2.6이니까 0.2% 차이 나니까, 배당이라는 건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이니까 배당 수익률로 보면 뭐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 저는 중국은 사실 이익의 가시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로 떠안았는데 이거를 수출 경제로까지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른 것 같고요. 대만은 그래도 TSMC 또는 반도체단의 이제 패키징 쪽 후공정 패키징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쪽에서 이 반도체,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해요. IT가 상당히 전체 증시를 떠받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보자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조선방산이 받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글로벌 빅파마랑 기술 이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 세계 최강이죠. 그런데 대만은 반도체 말고는 다른 그게 없단 말이죠. 강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0.2% 차이 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PER, PBR로 싸다는 거는 과도하게 주가가 좀
못 오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랑 블룸버그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참고한 자료인데 PBR 밴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나갈 때는 PBR 밴드가 1.2배, 요거 최상단에 1.2배도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배 수준이 한계인지 그 1.2배에 도달하면 항상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 코로나 때 정점 찍을 때가 PBR 기준으로 한 그 정도 1.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선을 좀 못 넘는 것 같고, 지금은 보면 거의 항상 요 바닥 수준 0.8배 수준에서는 요때도 0.8배 때 반등이 나왔고요. 제일 낮았을 때가 2009년도 리만 브라더스 때가 0.6배 정도입니다. 근데 그 리만 브라더스 때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랑 2025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어들인 기업의 이익의 차이가 있잖아요. 기업의 이익의 질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익이 지금 상당히 사이즈 대비해서, 그리고 이익의 질 대비해서 지수가 못 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밑에 그래프는 주당 순이익이랑 한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지수의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수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70%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요 끝단의 모습이 최근이에요. 지금 살짝 고개를 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죠. 그럼 그건 뭘로 할 수 있냐? 1분기 실적. 1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계절적 비수기거든요. 근데 4개 중에 1개꼴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차적으로 실적은 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개선이 될 건데, 계절적 비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흥국이나 대만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나왔죠. 관세 발표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 최대 성과는 중국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90일간의 상호 관세를 각각 115%로 인하했고 완전 개방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의약품 쪽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중국의 30%를 일단 때리고 중국은 미국의 10%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무역관계 완전한 재설정이 나온다고 하면서 90일간의 미중 상호 금리 인하 역시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리하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가 드림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V자형 반등을 기대해도 되겠다. 영어 주시장 예상대로 폭포수 급락 이후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 양대 경제국의 무역 합의는 결국은 기술주의 강세장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역시나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가 뭐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하면서 오늘 딱 저희가 찍는 시점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대를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역시나 주말에 시진핑하고 통화하겠다 뭐 그런 측면을 밝혔고,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약품 쪽에서는 상당히 약감이나 강력하게 행정명령하면서 초국적 제약사, 그리고 중간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난 중간상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계속 그랬죠. 초국적 제약사들과 중간상인들, 일종의 대리점 같은 거겠죠. 계약 도매상들, 그거 용납하지 않고 엄청나게 싸게 약값 인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건 있죠. 다 너무 좋은 얘기만 나와서. 자, 4월 달에 총 그 관세 징수액이 163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관세는 이렇게 많이 걷었는데 실제 미국의 재정 수지가 사상 최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수지 최고치면서 관세가 완화됐지만 최근에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신용카드 미국 소비자들의 연체율 최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못 갚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은 그렇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관세 인하돼가지고 그러면 경기 살아나면서 나머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쇄적으로 다 경기가 완전히 뭐 좋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의 압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이거 5월 달이나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못할 것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세랑 별도로 미국의 재정 수지가 올라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금리에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게 5월 달에서 6월 달로 연기됐는데 금리를 그 이후로 더 늦추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금리를 늦추는 거를 두 가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나빠서 소비 지표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자국에 엄청나게 공장을 막 와서 지으라고 하지만 최근에 애플한테 어제 얘기했죠. 팀 쿡 애플한테도 CEO와 대화하면서 애플 앞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한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장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현대차 조지아 공장 지으면 완전히 자동화하지 않고서는 인건비 차이가요 4배, 5배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달하는 원자재 비용이요 1.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비용단을 미국의 기업들이 떠안아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TSMC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좋은데 미국에서 공장 지었더니 적자야. 미국에서 해외에서 투자한 거 TSMC 지금 대만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흑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영업 마진이요. TSMC 영업 마진 뭐 40%대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영업 마진 40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게 점점 많아서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 그냥 급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애플한테도 막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기네들 기업들 마진이 떨어지는데 그걸 감당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으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주식은 심플하잖아요. 기업의 이익의 함수거든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좋아지면 미국 주식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막 꼭대기를 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심플해요. 사람들 기대치는 이만큼 미국 주식에 대해 올라와 있는데 미국 주식 이익이 그만큼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이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기대치만큼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하고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은 게 사람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치는 이만큼 있는데 실제 미국 기업은 열심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못 미쳐요. 한국 주식은 반대입니다. 사람들 기대치는 저 바닥에 있는데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한국 주식 기업 이 기대치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기대치는 바닥인데. 그래서 주가와 기업 이익의 레벨의 어떤 키 맞추기가 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드는 변동성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락 시 주목하면 좋을 종목 및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하고 톰리 같은 경우는 빅테크를 얘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얘기했고 테슬라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AI 하드웨어에서 지금 소프트웨어로 막 넘어가는 초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빠질 때 굉장히 덜 빠지고 올라갈 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팔란티어 같은 템퍼스 AI 같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이쪽보다는 팔란티어가 훨씬 좀 좋아 보여요. 그냥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잘 모르지만. 그리고 팔란티어만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너무 잘 아는데 대체 불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편집자들은 프리미어 프로 아니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프트웨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 관련된 생태계 내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갖고 있는 어도비 같은 회사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도 소프트웨어 업체거든요. 오라클 같은 회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외에 또 만약에 보자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관세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던 조선방산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제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막 현대로템 막 12% 빠지고 막 조선주 막 7, 8% 빠지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빨리 많이 올랐고 아니 엄청나게 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주 사람들이 방산조선 아무도 모를 때 와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조선방산 많이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또 그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 종전되면은 굉장히 방산주들 이익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생각이 좀 다른 게 종전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방산의 지금 트렌드가 트럼프가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나오는 GDP 대비 방위비의 증가거든요. 꼭 전쟁이 나서 GDP 대비 방위비의 규모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각자 도생하려고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가 그냥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호 수단으로 방탄조끼 차고 다니는 것처럼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냥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쟁 때문에 예를 들어 방산주들이 막살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새로운 역발상의 관점으로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내 주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유통주들,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것들 반짝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 전지나 반도체 AI 관련주들은 박살이 났고요. 그것도 최근에 많이 부진한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마트나 현대백화점의 이익의 성장성이 높을 거냐, 방산이나 조선의 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의 성장이 높을 거냐 하면 답은 명확하거든요.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점점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사는 거, 이마트 포함이죠. 현대백화점에서 사는 거. 저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소비 패턴을 보면 이마트나 현대백화점은 가서 이제 보기만 하고요. 실제 물건은 다 인터넷에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이 얼마나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 이게 비변동성이 유지될 거냐고 보면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수 관련된 주식들이 떴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수주나 가치주 성격으로 갔던 것들이 다시 성장주로 유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해외 확장성을 막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완전히 이제 성장주의 모멘텀으로 돌아선 게 화장품이 있고요. 미용 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예를 들어 원전과 엮인다든지 또는 뭐 데이터 센터랑 엮인다든지 그렇게 성장주로 차별화되게 모멘텀이 돌아서는 것들이 있거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전혀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초석유화학 제품만 만들다가 계속 앞으로 성장할 신규 성장 동력들을 발굴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성장주로 탈바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LG화학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일본의 석유화학 회사, 그 다음에 미국의 석유화학 회사, 독일의 석유화학 회사 엄청나게 많죠. 독일의 바스프, 미국의 듀퐁 이런 회사들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 만들다가 완전히 그냥 IT 소재를 만들거나 친환경 소재를 만들거나 신재생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고부가치 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완전 탈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데 성장주로 돌아서는 기업들 그러거나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아예 완전히 성장주로 투자하는 거예요. 적자지만 보세요. 우리 예전에 제약바이오 계속 적자할 때 제약바이오 그렇게 욕하고 강성주주 많은데 저만 해도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욕했다가 8개월 동안 증권방송에 못 나왔거든요. 네 목숨 날라간다 뭐 그렇게까지 협박까지 받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약간 비슷하게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적자라서 사람들의 욕을 먹고 관심이 없는 게 저는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글로벌로 변하는 트렌드가 있죠. 메가 트렌드. 계속 탈원전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원전을 막 미친 듯이 짓는다 합니다. 왜 그렇죠? 원전이 가장 발전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발전 단가도 싸요. 거기다 무탄소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글로벌로 변하는 메가 트렌드 산업 있잖아요. 아까 로봇도 얘기 하나 빠졌지만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져요. 와, 유엔이 2030년이 되면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8억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억 명이면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가요. 전체 인구 한 70억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노인 인구인 거죠. 이미 벌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산 가능 인력이라고 하면 15세부터 64세인데 그 많은 인력을 누가 대체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근데 야, 돈 못 벌잖아. 적자잖아. 그렇게 비난받는 기업들하고 가치주의 성격인데 성장주로 바뀌는 기업들. 투트랙. 가치주의 성격인데 성장주로 바뀌는 거 예를 들어 많이 말씀드렸어요. 화장품, 미용의료 이런 기업들. 화학주 중에 스페셜티 화학 제품을 하는 것들은 성장주의 개념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투트랙으로 하면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